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 이해. 아, 그 중에서도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인간 언어의 특징을 학자들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 그동안의 생각들을 모아서 쭉 정리해 본 것들을 항목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언어라는 것은 일단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 듀얼리티라고 표현을 해요. 이원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된다. 의사 전달을 하는 형식, 보통 음성이나 문자를 사용하죠. 내용, 그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는데 이게 이제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걸 평범한 영어로 기호와 의미로 구성된다. 기호는 sign이고요. 의미는 meaning. 요 이원성 얘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한 사람이 불란서의 언어학자 소쉬르라는 사람인데요. 구조주의 언어학자라고 하죠. 여러분, 이 소쉬르의 의견들은 이 언어 분야뿐만 아니라 뭐 심리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다른 학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어로 signifiant과 signifie로 구성된다. signifiant 영어로 한다면 signifier 기표, 기표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표기법이에요. signified 영어로는 signified는 기의, 의미 표기,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언어는 결국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의미만 있거나 기표만 있거나 형식만 있거나 할 수가 없어요. 기표만 있을 수도 없고 기의만 있을 수도 없고 양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까 의사탄광식에서 뇌파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 미래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의미만 있는 건가요? 그 파장, 시그널, 뇌에서 나오는 그 시그널을 어떻게 보면 기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그 굴절이 방식이 달라야지만 뜻하는 바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어떤 언어는, 인간 언어는 어떤 표현 방식을 쓰든지 간에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자,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약속이다.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무수한 역사,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언어로 고정이 됐는데 이것은 임의적이다. 아까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임의적이다. 어떤 소리는 어떤 의미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책, 우리가 한국에서 책이라고 하는 이 기표가 책이 나타내는 그런 물건들을 나타낸다는 우리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걸 책이라고 부르게 됐느냐. 사과라고 하거나 연필이라고 하거나 책상이라고 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회적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소리와 내용, 의미 사이에는 굉장히 임의적 관계다. 이걸 arbitrariness라고 하는데요. 절대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음이 일어난 게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증명을 해줘요. 우리가 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배. 배를 2개나 먹고 배를 탔더니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 이 3개의 배는 소리만 같을 뿐이지 의미하는 바는 다르죠. 이 3개의 배는 뭔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물건들이고 우연히 이게 같은 단어인 배라는 음성적 표현으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이걸만 봐도
이게 뭔가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깊이와 기의 사이에는 그냥 우연적인 관계, 임의적인 관계일 뿐이다. 동물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까. 뭐 닭이 우는 소리를 영어에서는 코코드루둘루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꼬끼오라고 한다고 하죠. 개가 짖는 소리가 우리는 멍멍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워프워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듣는 사람, 그 듣는 문화 집단의 청각 시스템, 그 문화 집단의 언어가 익숙한 방식, 그런 방식으로 울음소리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임의적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완전히 임의적이냐, 그래도 박자 정도는 만등이 아니냐, 그런 건 있어요.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들은 뭔가 유사성은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를 언어마다 서로 다른 표현으로 했던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언어의 임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된 것이 앨리스 원더랜드라는 작품입니다. 그 앨리스 원 제목은 소설 제목 Alice Adventures in Wonderland인데요. 여기에서 앨리스라는 이 주인공이 험피덤피라는 존재를 만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험피덤피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일과 비생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가 글로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앨리스가 볼 때는 여기는 글로리라는 단어가 사용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글로리가 이렇게 험피덤피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쓴 거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이 험피덤피는 영어의 글로리라고 하는 다른 단어는 그냥 일반 영어를 사용하다 갑자기 글로리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 깨질 수도 있다. 언어의 깊이와 기인은 굉장히 임의적인가를 나타내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앨리스 원더랜드의 이 험피덤피의 대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어요. 자, 인간 언어의 세 번째 특성. 언어는 생성하며 변화하는 유기체다 라고 표현했어요. 유기체라는 건 뭔가 조직을 갖고 있고 변화가 가능하고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엔티티를 말하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발성기관과 두뇌의 발달에 따라서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언어의 표현력이 달라지고 그래서 뭐 그 옛날 동굴 벽화 같은 데는 아니라 유적자리로 봤을 때 등등을 봤을 때 언어가 옛날에 같은 언어라고 하더라도 아주 옛날 뭐 역사 이전은 기록이겠죠. 역사 이후라고 하더라도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거치면서 뭔가 더 분화되고 뭔가 체계화되고 좀 더 섬세하게 변해왔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유럽 언어의 경우에는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의 언어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언어에서 각각의 언어들이 어떻게 분화해 왔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어도 유럽어족에 속한다고 보고요. 유럽어에는 로맨서라는 어족, 불어 계열 이런 거, 이태리어, 그 다음에 슬라브어, 동구유럽에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게르만어에 영어가 속합니다. 독일어,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뭔가 이제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했다고 볼 수 있겠고, 유기체 같죠. 또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에 최적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rice라는 하나의 단어가 우리말로는 벼, 쌀, 밥 정확히 다르게 표현되죠. 우리나라 문화는 농경 문화예요. 이 쌀을 위주로 주식으로 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똑같은 식물이지만
그걸 달리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했고요. 영어 문화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right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충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영어 문화권, 영국의 문화는 원래 항해에 익숙한 문화였죠. 항해술이 발달했고요. 항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순수한 우리말로는 선박 이런 걸 빼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배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영어로는 ship이 있고요. boat가 있고요. vessel이 있고요. yacht가 있고요.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뭐 사진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특정한 문화에 최적화되어 왔다. 일종의 유계치다. 언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나 사용법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cool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는 차갑다, 시원하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 사회관계를 하다 she's cool, she's cool 그러면은 그녀는 참 멋져. 그런 의미로 변화하고 또 있잖아요. 우리말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속어 언어에 해당되겠지만 때에 따라 기존 언어를 살짝씩 바꿔가지고 막 많이 사용합니다. 핵인싸, 숫자로 10인싸 이런 것도 요즘 쓰이는 걸 봤어요. 이게 뭔가 변화. 이제 이렇게 신조어, 특히 특정 세대에서 사용되는 그런 신조어는 오래 가든가 아니면 그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동안 유행했죠. 가격이 착하다. 착한 어리를 지녔다. 그랬는데 이게 한동안에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요즘 또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모릅니다. 또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지도.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 새로운 형태가 생기기도 하는데 edit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요. 동사죠. 편집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참 특이하게도 에디터, 편집자라는 명사에서 생겨났어요. 보통은 예를 들면 teach, 가르치다라는 요 동사에서 teacher가 생겨나는데 이건 반대로 에디터라는 단어만 있었고 원래는 에디트란 동사는 없었는데 유추 해석을 해서 OR을 빼면은 동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동사를 만드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 언어는 규칙의 세계다. 규칙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언어라는 것은 유한한 어휘와 유한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휘에 대해 좀 전에 얘기할 때 새로운 어휘가 많이 만들어진다고도 했지만 한정돼 있고요. 특정 언어를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 대체하는 형태고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물리학이 고도로 발전하다든가 첨예하게 발전하게 되면 그 분야에 쓰이는 언어가 좀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쓰이는 언어가 차용돼서 쓰이기도 하지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의 어휘가 50만 개가 있다고 치면 모든 기술적인 언어까지 그럼 이게 늘어나봤자 51만 개, 60만 개 이 정도지 이게 1억 개로 늘어가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들쭉날쭉은 있을 수 있어도 어휘는 특정 언어의 어휘는 유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어휘를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규칙 또한 유한하다고 봐요. 이 규칙이 무한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를 익힐 수 있겠어요? 규칙이 유한해야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유한한 규칙과 유한한 어휘를 사용해서 언어 화자들은 무한한 숫자의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언어의 인간 언어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 뒤에 다시 오늘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근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마다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이 이렇게 보통 한 6가지 방식이 있다고 봐요. 여기 S는 주어, V는 동사, O는 목적으로 볼 때 SVO, 영어가 그렇죠. SOV, 한국어죠.
VSO 이런 언어도 있어요. 동사가 맨 앞에 오는 언어도 꽤 있습니다. 동사,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나머지 VOS, OSV, OVS 있는데 지금 앞에 세 개가 거의 대부분 90%를 차지한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한국어의 어순 방식이 가장 많다는 전 세계 언어의 60%는 이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어순, 그 다음엔 또 동사가 맨 앞에 오는 이런 어순도 있다.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사용했던 원래의 언어가 이런 어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세 개의 어순의 특징은 항상 주어가 목적어보다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보다 앞에 있으면 행위자가 대상보다 앞에 있으면 보통 다 잘 이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 뒤에 세 개는 목적어가 주어보다 앞에 있는데 이거는 참 많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사구를 구성하는 규칙도 언어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이렇게 오지만 라틴어의 경우에는 명사가 형용사보다 항상 앞에 와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항상 뒤쪽에서 수식을 하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둘 다 사용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말이 형용사가 명사보다 항상 앞에 오는 구조죠. 아름다운 그녀, 멋있는 책 이렇게 해야 되지. 그녀 아름다운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영어도 보통 단순한 형용사일 경우에는 우리말과 같은 순서인데 어떤 때는 수식어가 뒤에 오는 긴 형용사고 이런 거, 또 관계대명사절도 일종의 형용사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죠. 그래서 영어는 두 가지 명사구 규칙을 다 쓰는 그런 언어다. 자, 인간의 언어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브니스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한한 문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 언어에는 새로운 표현이나 문장을 무한히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구사하면서 의사소통을 한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많이 미리 생각해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장이 내 입장에서도 처음 만드는 문장일 테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들어보는 문장일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당수의 문장들은 그때그때 자기가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고 만들어보지 않았던 문장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창의성이, 그런 능력이, 그런 속성이 언어 안에는 존재를 해요. 이런 것을 가능하게는 인간어의 규칙 특성을 우리는 반복성 또는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terability 또는 recursiveness. 같은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어떤 표현이, 어떤 규칙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방법이 다시 돌아와서 회귀해서 자꾸 이어져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보죠. 영어의 명사구를 만드는 규칙의 예를 봅시다.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사에다가 준명사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다. 관사가 뭔지 알죠? 더, my 이런 것들에다가 준명사구라고 했습니다. 준명사구가 이제 책, 좋은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준명사구. 그러니까 관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말해요. 그 좋은 책, 그럴 때 좋은 책 부분 또는 책만도 준명사가 되는데 이 준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에다가 명사를 합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준명사구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준명사구에다가 형용사를 앞에다 또 붙여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준명사구가 들어갈 자리에 2번 규칙이 적용돼서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이 준명사구에다가 형용사가 또 보태져서 더 큰 준명사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명사구가 만들어지는 요 세 번째 규칙, 이게 이제 이 규칙이
반복성, 회귀성인데요. 이 준명사구를 만드는 이 규칙 속에 준명사구라는 요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꾸 파생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보세요. The fantastic old wooden table이라고 할 때 이 wooden table을 구성하는 이 부분은 2번 규칙, 형용사 플러스 명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준명사가 이미 돼버렸는데 이 준명사구에다가 형용사를 또 붙입니다. 3번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또다시 준명사가 또 만들어졌는데 이 준명사구에다가 또다시 fantastic이라는 형용사를 또 붙여서 또다시 준명사가 만들어지고 이 준명사구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여기에 붙여진 형용사는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준명사구를 만드는 규칙 속에 들어감으로써 획기적으로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 결과 형용사의 숫자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고 명사구의 길이가 무한히 길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에 불과합니다. 명사를 and로 연결해서 또 다른 명사를 만들 때도 생각해 보세요. The book and the pen and the table 이렇게 and를 써가지고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죠. 이것도 획기적인 규칙이고요. 관계절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영어에서 여러분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 알죠? 관계대명사절을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절 속에 명사를 수식하는 또 관계대명사를 또 붙일 수 있어요. 또 그 안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를 또 뒤에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은 무수히 뒤에 덧붙여질 수 있고 영어의 경우 이 관계대명사절을 사용해서 문장의 길이가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 소설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이 윌리엄 포크너가 쓴 단편 소설이었는데요. 델타라는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개의 문장이 관계대명사절을 이루는 규칙이 획기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3페이지 반 정도의 길이로 하나의 문장이 늘어나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규칙, 인간 언어의 특징 중에 창의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규칙, 문법 규칙이 획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5번째 특징은 시공적 자율성이 있다. 인간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는 당시의 직접적인 시간, 공간을 벗어나는 시공적 상황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지금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장소에서 얘기가 아니라 며칠 전, 몇 년 전 다른 장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No matter how dark a park. 걔가 제 아무리 어떻게 짓든지 간에 he cannot tell you that his father was poor but honest. 자기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정직했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을 거다. 이제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볼 동물의 언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물의 언어는 시공적 자율성을 표현할 수 없을 거다라고 러셀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말인데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동물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어떤 학자들은 침팬지를 3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연구를 해봤지만 이렇게 그 당시 직접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무리 동물을 가르쳐도 침팬지를 고릴라를 가르쳐도 그런 표현을 한 경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 표현 대상의 다양성. 인간 언어는 아주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구체적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 관념적 대상까지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책상이니 인간 이런 것을 넘어서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분자, 광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추상적인 개념, 기쁨, 슬픔, 또 선, 악
또 관념으로 가서 어떤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인간 언어는 때로는 중의성을 나타냅니다. 이 중의성은 어휘적, 구조적, 문맥적으로 표현되는데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즉 하나의 기표가 하나 이상의 기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signifier는 하나인데 signified는 여러 개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우선 어휘적 중의성을 보면 우리가 영어로 return이라고 할 때 이 return이라고 하는 이 어휘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는 되돌아가시오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뭐 어떤 뭐 상점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데서는 return이 반납하시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어휘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문맥에 따라서 어휘가 이제 다른 의미를 써요. fair game 할 때는 fair가 정당한, 공정한이라는 뜻이지만 fair lady 할 때 fair는 아름답다는 뜻이죠. 아름다운 여인. 자, 구조적 중의성의 대표적인 예가 이 두 가지입니다. Mary saw a man with a telescope라는 이 문장에서 with a telescope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접속되냐, 뭘 수식하냐에 따라서 이 문장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구조를 연구하는 통사론자들은 나무 그림을 통해서 의미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표현하기도 해요. With a telescope가 man을 수식한다면 망원경을 갖고 있는 남자를 메리가 봤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망원경을 메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with a telescope라는 게 saw라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 수식한다면 메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메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어떤 남자를 봤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영희가 철수가 좋다. 이 좋다는 좋아하다 하고는 다릅니다. 좋아하다 할 때는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다라고 해야 되지만 좋다 할 때는 영희가 철수를 좋다라고 할 수가 없죠. 둘 다 가가 붙어요. 주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격조사가 둘 다 붙어야 돼요. 좋다는 좋다, 싫다, 밉다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은 순서에 의해서 영희가 주어고 철수가 목적에 해당된다라고도 보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의미적으로 영희가 주어고 철수가 목적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목적어를 앞으로 문장 앞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를 영희가 좋아해. 아까 좋아해는 를이 붙어야 한다겠죠. 그런 경우에는 철수를 요게 문장 맨 앞으로 오면 목적어 맨 앞으로 오는 경우가 우리말에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친다면 영희가가 원래는 목적어였는데 문장 앞으로 쳤다 그러면 특정한 문맥에서는 영희가 있는데 그 영희를 철수가 좋아하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제 문맥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맥적 중의성인데요. 참 일찍 또 왔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기가 시간이 10시라고 봅시다. 근데 7시에 집에 왔어요. 부모님이 참 일찍 또 왔구나. 이때는 정말 일찍 온 거죠. 10시가 귀가 시간인데 여러분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막 밤 1시, 2시에 왔어요. 이럴 때 부모님이 안 자고 계시다가 참 일찍 또 왔구나. 이렇다면 의도하는 바가 다르죠.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다. 이 네 번째의 경우에 참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출석 점검용 설문을 냈습니다. 잘 상의해 보시고 좋은 답을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언어의 습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어는 생득과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언어의 습득이라는 것은 생득, innatedness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타고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innately 선천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현대적인 언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합리주의적 바탕을 두고 경험론적인 바탕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속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언어를 배울 수가 없다. 물론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후속되는 이제 약간이라고 해요 사실. 약간의 학습이 첨부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유년 시절에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모국어를 저절로 배운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저절로 배우죠.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울 때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배운 게 절대 아니에요. 책을 가지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영어를 배운 데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유년 시절에 태어나서부터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똑같은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를 모국어를 배우죠. 부모가 한국어를 쓰는 부모일지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게 됩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한국어를 부모를 통해서 약간 배우겠지만 그건 약간 배우다 말더라고요.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한 6살쯤 지나고 그쯤에서 특히 동료들과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저절로 배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 뒤에 볼 동물의 언어와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들의 경우 꿀벌의 의사소통, 또 돌고래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보면 얘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같은 형식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꿀벌이 아프리카에 있는 꿀벌이든 한국에 있는 꿀벌이든 미국에 있는 꿀벌이든 적이 나타났다든가 먹이가 어디 있다든가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도.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어디에 태어났냐에 따라 어떤 언어를 배우는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동물의 언어, 동물의 의사소통은 사실 그 능력을 타고났다고가 아니라 그 표현력 자체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바닷가에 있는 작은 그 개들이 기어다니는 개예요. 짝을 찾을 때 춤을 추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양식, 우리가 동물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그 행동 양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양식을 어디서 태어났건 따르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곳에 적응해서 그곳의 언어를 모국어로 배우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선천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두뇌의 특정 부분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와이어드 돼 있다. 기계 설비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자기 모국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줄어듭니다. 13세 정도가 되면 학습을 거치지 않고 특정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 모국어를 이미 배웠는데 그 모국어를 바탕으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 힘들죠. 왜냐하면 일단 학습을 통해서 봐야 되고 특히 여러분의 경우에는 13세를 훌쩍 넘었어요. 20세. 정말 힘들죠. 열심히 규칙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외국어마저도 모국어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국어를 학습하지 않은 존재는 외국어도 배울 수 없다.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 배운다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에서 늑대 소년 얘기를 언급했는데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부모랑 숲속으로 일이 있어서 또는 산책을 하러 갔는지 갔다가 부모하고 떨어지게 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늑대와 함께 자라면서 늑대의
늑대와 가족처럼 지냈고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늑대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늑대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 늑대 소년을 이제 인간 사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적응을 전혀 못하죠. 많은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몰려들어서 이 늑대 소년에게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결국은 그 늑대 소년은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예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떤 이상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나중에 이건 학자들이 쥐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방에다 분리시켜주고 먹을 것만 주고 18세 정도가 될 때까지 먹을 것만 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늑대 소년과 비슷한 케이스죠. 집에서 있었을 뿐이지. 이 소녀 역시 안타깝게도 결국은 어떤 언어도 학습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냥 또 적응도 못하고서 일찍 죽었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자, 동물의 언어는 과연 어떨까?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인간 언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보십시오.